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언박싱 해드립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8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5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조금 내려앉은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으로 매주 초반에 좀 주춤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욱이 이제 환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하면서 오히려 유행이 확산하는 국면에 좀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방역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금요일인 오늘 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실시간 7시 1분 확진자 수가 450명을 넘었으니까 어제보다 또 한 180명 정도 많네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500명도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일단 지표상으로는 분명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가 되는 일주일 기준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일 만에 500명이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를 오히려 넘어가는 상단선까지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이 지역 발생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이미 현재 수도권 2단계보다 높은 2.5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란 얘기인데요. 다만 정부는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유행 상황은 물론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차 오늘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와 계속 공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응해야 된다면서 긴장감을 갖고 계속 강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인 만큼 단계를 다시 강하게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고요. 또 아직까지 4차 유행이 본격화된 것은 또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거리두기 피로감이 국민들이 상당한 상태에서 더 올린다고 하면 과연 이 방역 당국의 대책들을 또 국민들이 잘 따라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수용성인데 당국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판세 예측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 또 야당은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이길 거라고 대승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민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전투표가 좀 분기점이 됐다라는 해석인데요. 또 LH 사태 이후에 사실 그 정부 여당의 좀 악재가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열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부각이 되면서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에서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쪽의 응답률이 현격히 낮았는데 그동안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본다고 예측을 했고요. 또 민주당 방금 말씀드린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3%포인트 박빙승부 예상을 두고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한 5에서 7%포인트 차 승리를 예상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은 예상 득표율 차이를 묻는 질문에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두 자리 숫자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실제 투표장에 나와야 판세를 굳힐 수 있다고 보고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예,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야 유불리가 달라진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면은 지금 최근까지 여론조사상 격차를 좀 크게 벌려온 국민의힘이 승기를 굳힐 확률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50%를 못 넘기면은 또 우리 조직 동원력이 강한 민주당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45에서 50%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은 해볼 만하다. 또 50%를 넘기면 확실히 이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면은 조직의 어떤 영향력이 커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선거가 이제 재보궐선거라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투표장에 얼마나 나갈지가 정말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여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이 갈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50%가 넘어도 지지층이 결집한 거로 보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분명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도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소, 박지윤 변호사, 장윤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선관위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십수년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 제기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긴다. 투표가 위선을 이긴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가 금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관위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이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인데 이 선거 운동은 비교적 어떤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폭넓게 뭐 어떤 단어 같은 걸 쓸 수가 있지만 투표 참여는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내로남불, 뭐 위선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는 이제 단어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이 유추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 독려를 하는 어떤 문구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에서는 뭐 내로남불 뭐 위선 이런 문구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투표 독려는 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선거운동하고 투표 독려는 다르니까 선관위의 이런 유권 해석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선거운동 현수막이랑 투표 독려 현수막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좀 기술적 자기적이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게 투표 참여 권유인지 아니면 이게 선거운동을 위한 건지 이게 사실상 딱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 제기, 공정성 시비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요 문구가 있습니다.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 요건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죠? 지키다. 네. 지키다가 정권 수호하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너무 광폭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투표 동료 문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라는 취지로 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럼 투표 동료 문구는 투표하세요 이렇게만 되겠네요. 그 정도가 가장 좋은데 뭔가 잠깐만요. 아까 그 투표하면은 부산을 지킵니다. 이거는 정권 수호의 의미가 있으니까 안 된다면 투표하면 바뀝니다. 이것도 안 될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표하면 바뀐다. 이 같은 해석이면 정권 바뀐다는 느낌으로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이후에 박용선 후보 캠프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박용선 캠프에서는 우리 캠프 관계자들한테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뭘 근거로 했는지 만약에 이제 내부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다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일부에게 공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게 돼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시점에 이겼는지 뭐 졌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사전투표 이겼는지 졌는지를 글쎄요. 여론조사도 어려울 뿐더러 확인 자체가 지금 어렵고 출구조사나 이런 게 없거든요. 사전투표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겼으니까 이겼다라고 믿을 수 있을지
이것도 동료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글을 왜 썼나 싶기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냐면 확인도 불가능한 얘기를 또 이걸 받았을 때 이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의문이 좀 스럽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제3자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부자들, 본인들 주장에 따라서 뭐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내부자들에게만 공유를 했다면 이게 선거법이 뭐 언론조사든 아니면 뭐 허위사실이든 이걸 제3자에게 공표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표 여부에 대해서 사실 구속 요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아마 선거법으로 처벌까지 하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거법으로 처벌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근데 이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이 내용과 비슷한 게 여론조사 전문가죠. 박시영 씨가 네. 진보 유튜버들과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를 아마 응원한 자리였겠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보는데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보인다. 그거 보니까는 약간 앞선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어요. 또 사전투표 앞선다 이야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글쎄 국민의힘에서 뉴미디어 이거 조금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문제 삼은 게 비밀 투표의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이게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다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거는 바로 비밀 투표를 침해한 거죠. 근데 예.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본인이 뭐 민주당 측과 뭐 확인을 해봤더니 예. 사실상 많은 참관인들에 의하면 뭐 박영선 후보를 많이 지지했다더라 이런 전원 형식이어서 이걸 허위 사실을 또 공표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 이게 참 법리적으로 뭐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짓긴 좀 어려울 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가 이거가 좀 다릅니다만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누구인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재판까지 갔죠. 그거는 고발 그렇죠.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은 기소유예가 됐어요. 근데 재판부 하는 말이 마지막에는 이 투표에 선거에 그러니까 승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 이제 선거법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당선 무효까지 가냐 안 가냐 이 예, 부분까지거든요. 예. 그 기준으로 많이 우리 법원에서 이 기준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는데 이 사실 이거 박시영 씨가 그 얘기했다 해가지고 글쎄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마 농담조로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박시영 씨도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있을 때 조심해야겠고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유튜버든 뉴미디어든 어디서든 그런 어떤 선거 관련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와 비슷하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비방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매사 좀 선거 기간 동안은 말을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하셨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한 적 없습니까? 예, 선거 때는 말을 안 합니다. 별로. 뭐 관계되는 말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게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편파적 방송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것도 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뭐 방송농단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주영호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내곡동당 측량 그 의혹과 관련해서 생태탕집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인터뷰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니면 말고식의 인터뷰다. 선관위가 이거 선거법 위반 여부 바로 검토 착수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 삼은 건 이겁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그 시점이 그 2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그 아침이었다는 점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이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예. 이 점을 상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적 이걸 고려해 예컨대 그것을 악의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그 전에 해가지고 여론 형성하는 게 맞죠. 어쩌면 인터뷰가 이 시점까지 결정을 못하고 뭐 마지막쯤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시작한 날 아침에 이 방영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리고 아마 뭐 이 뉴스공장이 여기서 반론 기회라든지 얘기를 했는 상황인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뉴스 형식으로 인터뷰한 거고 사실관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선거법 위반, 뭐 선관위에도 뭐 관련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인터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네. 같고요. 근데 입장을 바꿔보면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도 생태탑, 또 바뀐 생태탑 증언 이런 제목이라든가 그거나 뭐 도박 얘기를 했죠.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가진금 600만 원 처분. 저는 그게 더 이거라든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김호준의 박형준 LCD 특혜 제보자 알고 보니 사기 전과자. 이게 다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 메시지가 좀 어려우면 메신저, 그 전달자를 건드린다.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뉴스공장 TBS 이거보다는 더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될 수 있는 그 조선일보 보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보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양당이 또 똑같은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맹공을 가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양당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공장이 문제라면 조선일보도 문제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적 균형을 그래도 이제 맞춰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거는 사실 뭐 언론중재위나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터뷰 형식의 기사였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는데 일단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터뷰를 한 분이. 근데 본인의 어떤 기억을 되짚어서 한 얘기고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이란 게 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깜깜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당 자체 여론조사를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역시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아마 주인가 경고 그쳐진 것 같아요. 경고 먹었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중대한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 이건 YTN 출발사 지금 아침 라디오에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녁에 저희하고 했으면 제가 다 잡아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좀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예. 선거가 좀 많이 이제 근데 되다 보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뭐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주의 경고, 조금 심하면 과태료, 더 심하면 검찰의 고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과태료 맞았던 적 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이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느냐,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규정 자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예.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 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어찌든 1차적 판단을 하고 본인들 손을 떠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데 좀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기류가 분명히 있죠. 예. 또 하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찍은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사전투표 용지 인증샷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를 한 용지더라도 사진 촬영을 그 투표소 안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2년 이하 징역까지도 어이. 가능한 어허. 형사 처벌받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 선관위가 그 인지를 해서 IP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특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일이 투표인데 네. 내일 투표 때 혹시 우리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네. 할 부분이 있나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거 기표 용지 본인이 찍은 거 촬영하면 실형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미성년자나 선거권 없는 사람이 인증샷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인증샷은 가능한데요. 본인이 미성년자 아니면 선거권 자체가 없던 사람들 인증샷 같은 거 했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꼭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생이 유세 차량 올라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네.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우리 조금 선거법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내비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기준 자체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시작되기 예. 때문에 미성년자 특히 18세 미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상실된 자들도 사실은 선거 관련된 얘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부마 항쟁을 보더라도 그렇고 네. 3.15 부정선거 시위 때도 그렇고 광주운동 때도 그렇고 학생들. 이 학생들이 다 저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을 너무 미숙한 존재, 미성숙한 정치적으로 이런 존재로 보니까 너무 규율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법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나 하지 학생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런 거죠. 너네가 뭘 안다고 뭐 이런 기류가 깔려 있는 거죠. 또 지금 이 기표 용지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만든 법인데 이게 네. 이제는 SNS가 너무 발달돼서 이것도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밀 투표긴 합니다만 네. 누구 찍었나 물었을 때 대답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저 누구 찍었어요 하는 게 꼭 비밀 투표에 위반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증샷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이거 인증샷 하는 거 정말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거 찍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현행법상 기표용지 찍으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NS 올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 찍었다고 또. 올리면 안 그렇죠, 됩니다. 안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인증샷은 괜찮은데 그렇죠. 누구 찍었습니다. 인증샷은 안 되고 또. 안 되죠. 약간 뭐 기호로 표시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두 개 이런 거 없는지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누구를 찍었다고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엄지를 그렇죠. 들어올리면 네. 1번 후보 찍은 것을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고 그렇죠. V자를 하면 2번 후보를 찍었거나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조금 현행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선관위에서도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맞습니다. 국회에서 결국은 입법 활동이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거 좀 빨리 좀 고쳤으면 법을 좀 바꿀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은. 그러니까 무조건 선관위 탓할 게 아니고 네네네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좀 고쳐라. 약간 표현의 자유를 좀 광범위 인정할 수 있는 그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장윤미, 박지훈 두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